하버드 교수가 그날 밤 잠실구장에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권위와 자존심이 2시간 만에 박살났어요. 세계적 석학이 관중석에서 오열하며 주저앉았고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했습니다. 한국 야구를 치킨 냄새나는 술판이라고 조롱했던 그 교수가 왜 경기 도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냉철한 학자를 이런 광인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국제학회에서 그 교수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중 전체가 기립박수를 치며 울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서린 밀러, 하버드 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25년간 전 세계 스포츠 문화를 분석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죠. 그런데 한국 야구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선 학계의 통념 때문이었어요. 전 세계 스포츠 심리학 교과서는 관중 문화의 모범 사례로 항상 미국을 제시했거든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정중한 관람 문화, 체계적인 응원 시스템, 그리고 절제된 열정까지.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 스포츠 문화의 표준이라고 배웠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도 제 편견을 강화했어요. 도쿄돔에서 본 일본 야구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박수 소리조차 통제되고 질서정연했죠. 관중들은 점잖게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어요. 큰 소리를 내거나 과격한 몸짓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동양 문화권의 스포츠 관람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유교 문화권이니까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본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서구 언론의 보도도 제 편견에 일조했습니다. 한국 야구장에 대한 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치킨과 맥주에만 관심 있는 관중들, 경기보다 음식에 집중하는 문화라고 묘사했습니다. CNN에서 본 한국 야구 특집도 그런 식이었어요. 관중석에서 치킨을 먹는 장면만 부각시키면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문화라고 비꼬는 투였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인들은 야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냥 술 마시고 음식 먹으러 가는 곳 정도로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의문이 많았어요. 진정한 스포츠 관중 문화는 경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선수들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외신 보도를 보면 한국 관중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시끄럽고 무질서한 분위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저는 자주 이런 발표를 했어요. 동아시아 스포츠 문화의 후진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특히 한국을 부정적 사례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2018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제가 기조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스포츠 문화의 차이점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한국 팬들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닭을 먹으러 간다고 진정한 스포츠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모두 제 분석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서구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온 대표단의 표정이 기억나네요. 굳은 얼굴로 치욕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 교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한국 야구장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당히 대답했어요. 직접 가볼 필요도 없다고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또 웃음이 나왔어요. 그 한국 교수가 말했어요. 그럼 한번 직접 와서 보시라고 생각이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봐야 생각이 바뀌겠어요? 하지만 그 교수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의심이 스쳤지만 곧 떨쳐버렸습니다.
몇 달 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기조 발표자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며칠이면 끝날 일이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뭘 보겠어요? 예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곳곳에 야구 관련 광고와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 잠실구장에서 중요한 경기가 있다고 시간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심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그 시끄러운 야구장을 가봐야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내일 경기를 생각하니 걱정이 됐어요. 과연 제 선입견이 맞는지 확인하게 될 텐데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논문에 반영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온통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부터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 시작했는데 금세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잠실역에 내려서 경기장으로 가는 길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응원 도구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 팬들은 서로 인사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경기장 입구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들뜬 표정이었어요. 입장하기 전부터 멀리서 들려오는 응원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드럼 소리, 트럼펫 소리, 그리고 수만 명의 합창 소리까지. 이건 정말 상상 밖의 스케일이었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야구장이 아니라 전쟁터 같았어요. 관중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응원 도구들을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통일성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응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응원가도 정말 다양했어요. 각 선수마다 전용 응원가가 있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팬이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어요. 치어리더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수준의 안무와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제가 앉은 자리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냐고 물어보더니 한국 야구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라고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그 남성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경기 시작 전 국가가 나왔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응원이 폭발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이었어요. 타자마다 다른 응원가가 나왔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타율, 홈런수, 심지어 취미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어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관중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스트라이크면 환호, 볼이면 야유. 하지만 그 야유조차도 아기가 없는 건전한 비판이었어요. 중간중간 벌어지는 파도 타기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몇만 명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응원 도구들도 다양했어요. 막대 풍선, 응원 깃발, 메가폰까지. 하지만 모든 게 질서 있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응원의 수준이었어요.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투수를 격려하는 응원을, 공격 시에는 타자를 부추기는 응원을 했어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응원을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3회가 끝날 때쯤 저는 이미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7회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 전체가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응원가를 불렀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같은 거라고요. 수만 명이 같은 신념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야구장이 아니라 전쟁터야. 하지만 그 전쟁은 증오나 적개심이 아닌 사랑과 열정의 전쟁이었어요. 8회 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홈팀이 5대2로 뒤지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전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응원단장이 메가폰을 들고 외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응원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로 뭉쳤어요. 수만 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단 최면 같은 상태였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드럼 비트와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 됐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 같았어요. 응원가도 바뀌었어요. 평소보다 더 격정적이고 절실한 노래였습니다. 가사 내용도 역전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진정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들의 염원이 선수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타기도 더욱 역동적이 됐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장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타자가 안타를 쳤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함성 소리가 귀를 때릴 정도였어요. 두 번째 타자도 안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함성.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관중들의 에너지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스윙도 더 강력해 보였어요. 반대편 원정팀 선수들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 앞에서 위축될 만도 했어요. 세 번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응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팬들의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극적인 역전 홈런이 터진 거예요. 공이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경기장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포옹하고 춤췄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절할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집단 에너지가 정말로 경기 결과를 바꾼 거야. 옆자리 사람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런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홈팀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원정팀은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다음 타자도 안타, 그 다음도 안타. 연속 안타가 이어지면서 대역 전극이 펼쳐졌어요. 응원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팬들의 응원은 축제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관중의 에너지가 선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소음으로 상대를 방해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8회 말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6대5로 홈팀이 역전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메모를 했어요. 이건 반드시 연구해야 할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9회에 벌어질 일은 더욱 경이로웠거든요. 8회와 9회 사이 휴식 시간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70대 노인분이 손에 낡은 종이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야구장 입장권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물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입장권들은 지난 30년간 모아둔 것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야구팀 경기를 보러 갔다고 했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에도 관심이 없었고 주변의 응원 소리도 시끄럽게만 들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특히 어린 팬들이 순수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야구장이 자신을 살렸다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이제는 홈 경기마다 빠지지 않고 온다고 하셨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야구장이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대형 전광판에 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어린 팬이 아빠와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8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작은 손으로 응원 막대를 흔들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8회 말 역전 홈런이 나왔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 품에 안기는 모습이었어요. 아빠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본 관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아이와 아빠에게 보내는 축하의 박수였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서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연인들이 함께 응원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들이 하나 되어 기뻐하고 친구들이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중년 여성분은 혼자 와서 응원하고 계셨는데 주변 사람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응원하고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팬도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이었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배려하며 함께 응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몇 명 보였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점점 분위기에 빠져들어 함께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이곳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노인분께 다시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 야구장도 이런가요? 노인분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미국과 일본 야구장도 가봤는데 여기만큼 인간적인 곳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경기 결과를 떠나서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이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치킨을 사오고 아내는 남편에게 응원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서투르게 응원가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함께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옆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구 규칙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야구가 매개체가 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는 회사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었어요. 평소 업무 관계로만 만났을 텐데 이곳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 야구장은 단순한 경기 관람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동일한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팬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수평적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강요하거나 조직한 게 아니라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개인의 심리보다는 집단의 역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의 전염 현상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이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집단 심리학의 개념들이 생생하게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였어요. 노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된다고, 처음 온 사람도 금세 우리 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스포츠가 정말로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구나. 이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치유와 소통의 매개체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장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좀 더 개인적이고 절제된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개방성이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9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야구 문화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9회에 벌어질 일은 제 인생관마저 바꿔놓을 만큼 경이로웠거든요. 9회 초 상대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6대5로 한 점 차 승부였는데 상대팀이 만루 기회를 만들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한 점만 내주면 동점, 두 점을 내주면 역전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관중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결속력을 보여줬어요. 응원단장이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투수를 믿자고, 끝까지 응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뭉쳤습니다. 수만 명이 일제히 투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투수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사는 간단했지만 그 울림은 정말 강력했어요. 마치 투수에게 힘을 전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 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드럼 비트에 맞춰 일정한 리듬으로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투수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더 집중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를 상대할 때 투수가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봤어요. 수만 명의 응원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던진 첫 번째 공이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어요. 관중들이 환호했고 투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도 모두 훌륭했어요. 결국 첫 번째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때 응원이 절정에 달했어요. 삼진 하나하나가 마치 승리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중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투수가 연속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타자. 여전히 만루 상황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관중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응원단장이 마지막 구호를 외쳤어요. 승리를 위하여 라고 소리치자 전체 관중이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마지막 공을 던졌어요. 타자가 크게 스윙했지만 헛스윙이었습니다. 게임 끝.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수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환호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선수들도 마운드로 달려와서 투수를 둘러쌌어요. 코치들도 벤치의 선수들도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관중들의 반응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단순한 경기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경기장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이 승리의 기쁨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어요.
팬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관중들도 더욱 열렬한 박수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집단의 의지와 에너지가 실제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였습니다. 옆자리 노인분이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이해하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야구의 힘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도 관중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여운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일체감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경험한 것은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집단 심리와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치유의 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하모니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이론들이 무력해 보였어요. 실제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경기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 야구장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간단한 소감이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버드 교수가 한국 야구장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순식간에 바이럴됐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스포츠 전문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야구장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CNN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 야구장은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관중들의 집단 에너지가 실제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팬 문화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됐습니다. BBC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다큐멘터리 팀이 한국을 방문해서 야구장 문화를 깊이 있게 취재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야구 팬들의 응원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팬들의 에너지가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실제로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심박수, 아드레날린 수치 등을 측정한 결과였어요. ESPN도 한국 야구를 집중 조명했어요. 메이저리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팬 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야구 팬들도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조직적인 응원 문화는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같은 야구 문화권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며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NHK에서는 한일 야구 문화 비교 특집을 만들었어요. 일본의 절제된 응원 문화와 한국의 폭발적인 응원 문화를 대비시켜 보여줬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가들은 한국식 응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선수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축구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한국 야구 팬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야구장을 스포츠와 문화가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로 분석했어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를 조명했어요. 한국식 집단 응원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더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한국 야구장에서 나타나는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심리학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야구장 문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대학에서 시작됐습니다. MIT에서는 한국 야구 팬들의 집단 행동 패턴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스탠포드에서는 응원이 선수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한국 야구장의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어요. 이런 학술적 관심은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여러 대학에서 한국 야구 문화에 대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야구장의 독특함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국제 학술지들도 한국 야구 문화 관련 논문 투고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연구 영역이 개척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산업계에서도 주목했어요. 한국식 팬 문화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한국의 응원 문화를 일부 도입하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더 역동적인 관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뿌듯했어요. 제 편견을 고백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과거의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학회 주최 측에서 특별 세션을 마련해줬어요. 한국 야구 문화 경험담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을 정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편견의 붕괴 한국 야구장에서 배운 진실이라고 정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은 10,000원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모두 궁금해했거든요.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권위와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에 입을 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가장 큰 실수를 고백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과거 제가 한국 야구 문화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치킨과 맥주에만 관심 있는 관중들이라고 비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 야구장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어요. 잠실구장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하나씩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만 명이 하나 되어 응원하는 모습, 집단 에너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역전극까지. 특히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순간들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70살 노인이 들려준 삶의 이야기, 아이가 기뻐하며 아버지 품에 안기던 장면까지.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야구장을 조롱했지만 그곳에서 팬과 선수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을 보았다고요. 한국은 스포츠 심리학의 새로운 교과서라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그곳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나아가 학계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너무 서구 중심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스포츠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반성했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진실을 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장 경험의 중요성이었어요. 책상에서만 하는 연구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야구장에서 배운 교훈들도 나누었어요. 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치유와 소통,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집단의 힘이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한국 팬들이 보여준 집단 에너지는 정말 경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됐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연구 방향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스포츠 문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교수는 서구 학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문화권의 스포츠 현상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연구자 한 명은 한국으로 연구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진도 있었어요. 서구학자가 이렇게 인정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공동 연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제안했어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연구하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 편견 없는 시각으로 한국 스포츠 문화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연구자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학문적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우선 연구 분야부터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스포츠 문화, 특히 한국의 집단 응원 문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진정한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50살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한국과 정식 연구 협력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공동으로 한국 스포츠 문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장기 연구를 시작했어요. 매년 2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도시의 야구장도 방문해봤어요. 놀라운 건 모든 지역이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지만 기본적인 열정과 에너지는 똑같았습니다. 특히 부산 사직구장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지역 정서가 응원 문화에도 반영되고 있었어요. 제가 쓴 논문들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야구 문화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목받았습니다. 집단 응원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한국 스포츠 문화 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저를 센터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동아시아 스포츠 문화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매년 한국으로 연구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발견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 학생들도 하버드로 오기 시작했어요. 문화 교류를 통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회에서도 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편견 없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 발표는 항상 큰 호응을 얻어요. 많은 동료들이 자신들의 연구 방법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저에게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식 팬 문화를 일부 도입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모방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어요. 한국의 응원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서와 역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연구하는 자세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화 현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특히 비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현장 경험의 중요성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책상에서만 하는 연구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첫 강의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국 야구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놀라지만 곧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권위 있는 교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더욱 겸손해집니다. 최근에는 한국 야구장 문화에 대한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야구장에서 만난 기적, 한국이 가르쳐준 진짜 스포츠의 힘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특히 스포츠 관계자들과 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나왔는데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준다는 점에서 감동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야구장을 찾아요.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프로야구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 야구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줬어요. 편견의 위험성, 현장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까지. 야구는 공과 배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심장의 울림이었어요. 수만 명의 마음이 하나로 뛰는 순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국 야구장에서 저는 진짜 스포츠의 본질을 봤어요. 승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하나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로 조롱했던 그 문화 속에 이렇게 깊은 인간애와 공동체 정신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잠실구장의 그날 밤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수만 명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싶어요. 아직도 제가 모르는 한국 문화의 깊은 면들이 많을 테니까요.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허물고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 한국 야구장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불꽃놀이와 파도 타기, 팬과 선수가 함께 춤추는 그 아름다운 구장. 그곳에서 승리는 선수들의 몫이었지만 진짜 기적은 한국 팬들이 만들어낸 거였어요.